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29강 대학은 과학적 탐구 능력을 본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거는 교재 300쪽에 있고요. 대략 지금 논술 천재 교재가 500쪽이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를 끝난 겁니다. 오늘 나갈 진도부터 논술 상위 1%가 되는 법 챕터 4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있는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챕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나만의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이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과학적 탐구로서의 논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대학이 학생들한테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대학에 요즘에는 인문과학이라는 말도,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와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현상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분석, 구분, 분류해서 인간이 이해 가능하도록 현상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과학적 탐구 능력이죠. 대학은 사실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와 제시문을 던져주고 그 주제와 제시문에 관한 것들을 현상이건 사건이건 혹은 시건 소설이건 간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그 의미를 혹은 그 인과성을 정확히 분석, 구별해서 설명하거나 자기견해 혹은 비교, 비판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게 대학의 의도라는 거죠.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 과학적 탐구 능력이라는 겁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 자, 그러면 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제 혹은 개념, 조건들이 뭔지를 차근차근 한번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건 챕터 4고요. 상위 1%가 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자, 교재 보시면요, 과학적 탐구로서의 논술, 제가 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오늘 컴퓨터가 좀 보복되네요. 파일을 많이 열어놨더니. 자, 봅시다. 이거는 EBS에서 나온 어떤 동과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어떤 동양과 서양인의 어떤 사고의 차이를 드러내는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위에 그림을 주고요. 위에 그림은 아래 그림 중 어디에 속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떤 거랑 비슷해요?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A를 택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B를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동일한 대상의 어떤 그림이나 모양이 다른 건 아니죠.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올리는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기죠.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에 대한 관념은 다 달라요.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어떤 현상, 사건을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떠오르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문화, 역사, 자신의 어떤 주관적 상황,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어떤 텍스트 혹은 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전체와 부분의 어떤 윤곽, 관계를 집중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꽃의 어떤 모양과 나뭇잎의 모양을 통해서 보면 A가 유사하죠. 자, 서양인들은 주로 부분,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의 특징에 주목해서 봐요. 그래서 꽃은 어때요? 중앙이 동그랗고 가지가 어떻죠? 줄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B라고 택합니다. 자, 동일한 대상을 보는데 A가 보는 거, A를 택한 사람과 B를 택한 사람 중에서 둘 중에 정답이 있나요? 없죠.
자기가 어디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자,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써야 되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설령 정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은 어떤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고 싶고 사고 과정을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특정한 답을 도출했냐 도출하지 못했냐를 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 A와 B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어떤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이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다면 논술은요,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자기만의 어떤 답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보고 싶은 것이 논술에서 요구하는 어떤 글쓰기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논술이 설령 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까지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논술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 정답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객관적 진리라든지 정답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과학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사람들 진리, 객관. 그렇지만 과학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탐구했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짜 이건 무조건 정답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과학적 탐구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상을 관찰하고 인식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기납적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대상을 많이 관찰해서 그 결과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었더니 비타민 C를 먹었더니 감기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칩시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는데 감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비타민 C가 진짜 몸에 도움이 되냐, 감기에 도움이 되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근거나 기준과 이유나 원인들을 제시하는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가에 있지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논술에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구나. 자, 심지어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포포라든지 쿤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잠정적인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휴입니다. 휴. 여러분 오늘 태양이 떴죠? 여러분 맨날 내일도 뜨죠, 그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태양은 떴습니다, 그죠? 따라서 내일도 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 사고예요. 근데 내일 뜰지 안 뜰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죠? 어떻게 확실하죠? 내일 태양계가 폭발할지 우주가 멸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 결과 어떤 게 있냐면 귀납적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요, 귀납적 비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다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답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답이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내가 내린 답이 가장 그럴싸한 정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꼬박꼬박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과학적 탐구에서도요,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ABCD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ABCD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설은 참이다. 자, 요 구조가요, 논술에서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나다를 비교하세요 합시다. 가나다를 나는 이렇게 비교할 거야. 가설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 자, 나는 이렇게 비교했어. 봐봐.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비 제시문에 이거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따라서 나의 비교가 타당해. 즉 나의 비교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쓰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학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리고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꼼꼼하게 제시해 주는 걸 대학이 요구해요. 자, 대학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고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뒤에 다른 대학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논술을 왜 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술 자료집에 실려 있는 거예요. 첫째, 수험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후 본교의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자, 논술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와가지고 얼마나 공부 잘할 수 있는가,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술 고사를 통해서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2번,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2번은 뭐예요? 어떤 주장을 내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거예요. 3번,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텍스트를 종합하고 결합시켜서 제시문 이외의 것,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간 어떤 사고를 해주기를 대학은 요구하고 있다. 4번, 인간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리적 사고 능력. 고대는, 지금은 논술 시험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2번 문제에서 수리 논술 문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1, 2, 3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1, 2, 3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 시험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논술 시험을 왜 볼까요? 학교의 학생부라든지 학생부 종합 혹은 학생부 기록 혹은 수능으로 평가하기 힘든, 그렇지만 똑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논술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똑똑한 능력, 사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요약 정리만 하면 그건 수능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논술에서 보여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학교별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없거나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 수학 능력을 논술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30개, 31개 대학들이 여전히 논술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어떤 제시문을 보고 자신의 주장을 내리고 그 주장이 도출된 과정을 최대한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대학은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고 요걸 토대로 지금 논제를 한번 보면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연세대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설을 제시하고, 가나다에서는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면 예술적 성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의 제시문에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이유들을 제시하고, 내가 비교한 게 가장 타당하지. 즉 논증하는 글의 형태로 써 주셔야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알겠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제시문에 찾은 다음에 내 근거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어떤 결론 형태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자. 자, 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왜? 라를 봐봐. 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마찬가지로 나도, 다도
가나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라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내가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렇게 평가한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타당해를 정확히 서술해주면 그것이 다 무엇이다? 학교가 의도하는 어떤 논리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명확히 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고 글을 쓸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결론을 먼저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쓰거나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제시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학적 탐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의 논술이 요구하는 어떤 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입 논술은 과학적 탐구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대학은 뭘 평가하느냐?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사고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자료는 연세대 다면사고형 자료집과 연세대 해설지, 연세대 논술 자료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력.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시험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 이건 고대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능력, 그죠? 논리적 사고와 이를 종합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논리적 사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이런 말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글을 읽었을 때 얘가 사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창의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글은 무조건 안 떨어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다면사고형 논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출제 및 채점한다. 다면사고형 논술을 통해 연세대 수험생이 가진 일면적 사고보다는 다양한 지적 능력을 검증한다. 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역사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 법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막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막 피가 나. 자, 그걸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법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요. 어떤 생물학적, 과학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어요. 의학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 어떠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학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준 채 자꾸 제시문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왜 제시문에 있는 뻔히 나오는 얘기를 원고지에 옮겨놨지? 거기서 어떻게 사고력을 평가해요? 평가를 못하지. 그러니까 사고를 해야지 왜 자꾸 제시문을 100개 쓰냐라는 거죠. 그건 수능에서 이미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즉 텍스트를 언급할 때 필요한 건 내 주장이나 내 가설 혹은 내 질문에 대한 내 답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텍스트가 정리정돈이 돼야지 그냥 정리정돈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획일적 사고에 의해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에 의해서 다양한 답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실제로 연세대 논술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답의 가지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한 답을 내고 답을 내는 과정을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는 대학 교육에서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는 취지와 일치한다. 즉 사물의 본성이나 현상의 궁극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함에 있어 여러 과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하나의 새로운 의견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창의적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대상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 혹은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꼭 연대, 고대뿐만이 아니라 고대는 어차피 논술 시험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걸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구술 시험도 논술 문제랑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 강의를 다 찍고 나면 구술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요. 구술 문제 강의를 올릴 텐데요.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 이게 구술 시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논술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수능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수능으로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똑똑한 티가 확 나게 사고력이 확실하게 나도록 글을 써 주셔야 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뒷부분에 제가 사고력에 대한 어떤 정리정돈을 다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미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간단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사고력을 이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요소가 용기입니다. 용기. 자, 많은 학생들이 논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해요. 왜? 틀릴까 봐. 수능은 틀리면 점수가 깎이죠. 자, 이 수능식 공부하는 습관이 논술에도 여전히 들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이 어떠냐면요. 틀릴까 봐 무서워서 제시문을 그대로 그냥 요약 정리 베껴 쓰는 형태로 글을 쓰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과감하게 논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용기 있게 확 지르세요. 가설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소 도발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질러야 돼요. 사건 사고를 차에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사고를 많이 해요? 언제 사고를 많이 하죠? 뭔가 사건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죠? 부모님께 용돈을 타낼 때 얼마나 머리가 많이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어떤 뻥을 쳐서 용돈을 타낼까? 얼마나 머리가 많이 돌아가요.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를 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논술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문을 보고 답이 뭐지? 이게 아니라 제시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명확하게 딱 일단 규정을 했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내가 봤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독해를 하시는 게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자, 둘째, 논술에서 이 사고력은요, 공감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용기 있게 막 자기 혼자 떠들면 뭐 하나요?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건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말을 하되 논제와 제시문에서 묻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공감하려는 시도, 노력들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논술 문제를 잘 푸는 두 가지 조건이 용기와 공감이에요. 저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논술 보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독해하려는 어떤 공감의 능력은 조금은 갖추어져 있어요. 잘은 없지만. 근데 용기는 진짜 부족해. 심지어는 특목고 다니는 아주 뭐 잘하는 친구도 성적이 뭐 1111 수능 1111 맨날 찍는 아이들도요. 논술 글 쓰라 그러면 개떡같이 써요. 왜 그러냐? 틀리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몸에 배겨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근데 논술은 그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거든. 틀리더라도 학생이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대학의 논술 문제는 비교하시오, 요약하시오,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자기 견해를 쓰세요라는 어떤 다양한 문제 속에는 그런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글 안에는 논리적 사고의 능력과 합리적 사고의 능력과 창의적 사고의 능력이 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요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개념과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가를 비판하라는 것을 통해서 가를 통해서 나를 비판하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았고 나와 같이 주장할 때 우리 사회에서 뭔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상위 1%에 들어가는 법에서 설명하는 전체 얼개가 이게 답니다. 논술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력이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한 상위 1%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력은 요것들이고 창의적 사고력은요.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까 연대에서도 말했듯이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본다거나 판단하는 것. 자, 어떤 문제나 현상이나 사건이 좁은 범위에서 일어났다면 이게 더 넓은 범위에서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고할 수 있는 거. 반대로 전지구적인 차원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게 축소입니다. 축소. 반대로 유비 대치는요. 유비는 비슷한 거, 대치는 이제 치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즉 여러분들이 쓴 글 안에는 여기에 있는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력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어때요? 논제에 요구하는 답을 하는데 급급해서 이 세 가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글을 쓰기 때문에 사고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논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요약이야 순서대로 단락간에 중요한 거 찾아서 하나씩 정리정돈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채점자가 여러분의 글을 채점해도 여러분의 사고력을 평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 사고부터 해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사고력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지 혹은 사고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것들은 논법닷컴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거의 제가 받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자신감 가지고 글 쓰면 금방 논술은 늡니다. 이 상위 1%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9강 대학은 과학적 탐구 능력을 본다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